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마이크론 역습, AI 경쟁 속에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데 그동안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세대 HBM에서는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경쟁 구도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박사님. 예, 지금 이 AI 반도체가 불러일으킨 이 바람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뜨겁습니다.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이 GPU 반도체 때문에 뉴욕 증시도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하고 있고 인류 역사에 산업혁명 이후에 또 한 번 거대한 어떤 혁신적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낳고 있는데요. 네. 안타까운 것은 이 AI 열풍 속에서 한국은 사실 상당히 좀 소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사실상 엔비디아와 대만의 TSMC 동맹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AI 열풍 속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위안을 가졌던 것은 AI에 들어가는 주력 제품은 아니지만은 보조 제품으로 일부 이 GPU에 끼어서 들어가는 메모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 메모리 흔히 고대역 메모리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기술이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에요. 단순한 메모리이긴 한데 그 메모리를 한꺼번에 적층 그러니까 쌓아서 동시다발로 계산하는 데 조금 편리하게 해주는 이 고대역 메모리 HBM입니다. 이것을 그동안에는 대한민국 회사인 SK하이닉스가 주도적으로 생산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주류는 아니지만 AI 열풍의 곁가지로 SK하나가 끼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주가는 연일 52주 신고가 행진도 하고 한국의 AI 열풍 평성 가능성을 상당히 위안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겨우겨우 한 자리를 하고 있는 이 AI 열풍에서의 HBM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여기서 미국계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회사가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고대역 반도체라는 HBM의 3E 이게 신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에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했다. 네. 그동안에 이 HBM3E 기술은 SK하이닉스나 또는 이 미국계 반도체 회사인 메모리 등이 그동안에 개발했다고 이미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으로 양산 한꺼번에 많이 생산하는 시스템은 어느 누구도 갖추지 있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AI 열풍이 뜨거운 속에서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인 HBM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한국의 SK하이닉스를 제치고 먼저 양산 체제에 성공을 하는 바람에 그나마 한국이 겨우겨우 한 자리 하고 있는 AI의 한 구석 HBM마저도 미국계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이 싹쓸이를 해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제기된 것이거든요. 네. 아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도 HBM에 관한 한 발전 속도가 좀 더 늦습니다. 어저께 12단을 세우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는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실험실에서 얘기고요. 현재 바로 비즈니스 세계에서 적용되는 선으로는 마이크론이 가장 빠릅니다. 자, 우리가 마이크론이라는 반도체 회사 우리나라 이 시청자님들 중에서는 좀 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미국의 사실상 유일한
메모리 반도체 회사입니다. 네. 1977년에 설립이 됐고요. 1980년대 초에 미국과 일본이 엄청난 반도체 치킨 게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서로 가격 경쟁을 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경쟁에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라는 인텔이 일본 회사에 져서 사실상 이 메모리 부분은 포기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당황한 미국 정부, 이런 식으로는 미래가 없다 해서 미국 정부에서 대대적인 구제책을 세웠고 또 마이크론에서 혁신 노력을 해서 간신히 망하지는 않고 살아남은 미국 유일한 메모리 회사인데요. 이것을 미국 경영학계에서는 미국 반도체의 기적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의 저가 공세에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회사였다. 그 이후로는 일본이 이제 무너지면서 세계 3위 자리를 차지왔었는데요. 한국 삼성전자가 메모리에서 세계 1위, SK 하이닉스가 2위, 그리고 마이크론은 3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로 좀 많이 알려져 있었죠. 이게 우리나라보다 실적 발표를 좀 먼저 하다 보니까 마이크론 실적이 먼저 나오면 그것이 하나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선행 지표가 된다. 그러나 그 마이크론에서 만들어내는 반도체 규모나 질은 그동안에 한국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영원한 3등, 한국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반도체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고대역 반도체, 특히 AI,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그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고대역 반도체에서 한국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양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동안에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SK 하이닉스 주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일까지 지금 제기가 됐는데요. 자, 일본의 반도체 굴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반도체 재건, 부활 움직임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나 우리 산업경제당국에서도 이번 마이크론의 역습 사태를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K반도체 재점프 전략을 근본적으로 리빌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칩스법 오리발. 반도체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들한테 투자해라, 보조금 줄게 그랬는데 어제 미 상무부 러먼도 장관은 너무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해서 이게 다 못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오리발을 내미는 형국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굴기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른바 칩스법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칩스법의 핵심은 미국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상당 부분을 미국 정부가 보조금으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러몬도 상무장관이 우리는 주고 싶은데 너무 많은 기업이 투자를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다 주기가 어렵다. 현재 책정된 예상은 280억 달러인데 신청액은 무려 700억 달러다. 따라서 신청액 절반만 받아도 행운일 것이다. 네. 자,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이 칩스법 보고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칩스법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신청하는 보조금을 다 줄 듯 했던 미국. 그런데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논리는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데에서는 국적 가리지 않고 준다고 했는데 미국 업체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많이 짓기로 했다. 특히 인텔이 엄청난 공장을 지금 짓기로 했거든요. 네. 결국은 이 다른 나라의 한 정책만 보고 산업 현지 공장을 옮기로 했던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운 그런 결과를 맞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칩스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대신으로 중국의 생산 시설도 들리지 못한다는 그런 아주 그 독소 조항까지도 가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반도체
굴기에는 동맹국도 없고 오로지 미국의 국익만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위기입니다.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버핏 효과. 일본 증시가 3거래일 연속 지금 사상 최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이 호평한 기업들의 주식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눈에 좀 띕니다. 일본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인데요. 세계 이 증시 전문가들이 그 형편없던 한때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일본 증시가 대상승 반전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해 4월 달, 지금으로부터 10개월 전입니다. 워런 버핏이 일본 주식을 대거 사 들어갔습니다. 네. 또 1년 후에도 나타난 공시 자료를 보면 일본 주식 보유를 더 늘렸는데요. 버핏이 일본 주식을 사면서 전 세계적인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버핏이 일본 주식에 관심을 끈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본의 강력한 이 통화 완화 정책,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른바 밸류업 정책이라는 건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PBR이 낮은 회사, 지금도 강력하게 그 밸류업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공시토록 요구하고 있고, 또 이것을 계속해서 1 이하로 떨어지면 상장 폐지하겠다 등의 강력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뒤늦게 이와 비슷한 정책을 펴냈는데 우리가 K-밸류업을 내는 날은 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의 밸류업에 비해서 어떤 강제성이 없고 기업의 자율에만 맡긴 것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 하나 지적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은 밸류업 정책과 동시에 금융 완화 정책을 같이 했다. 그러니까 거시와 미시를 같이 했다라는 평가를 듣는데 한국은 K-밸류업, 일본 뺏기기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씁쓸합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스웨덴의 선택. 시선을 유럽 쪽으로 좀 돌려볼까요? 스웨덴이 200년간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이제 32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발트해에서 러시아를 좀 포위하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으로 스웨덴이 가입을 했습니다. 자, 멀리 있는 나라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곡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905년에 한국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요소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에 이기는 바람에 당시 한국 조정은, 조선 조정은 러시아 편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러시아 군함이 발트해를 통해서 제 시간에만 왔다면 일본을 이겼을 것으로 군사 전략가들은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안에서 바로 영국 함대가 러시아 함대를 막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러시아가 대서양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네. 그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했다 이런 얘기는 미국의 나토 세력이 러시아의 해상 세력을 바로 막는다. 이것은 나토와 러시아의 국경선이 훨씬 가까워졌고 러시아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느끼게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여기서 또 더 어떤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주변 나라들의 경계심을 자극해서 전략적으로는 오히려 러시아의 적이 많아진 그런 형국이기도 합니다. 네, 오히려 긴장감이 고조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OECD 꼴찌,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어제 KDI가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OECD 꼴찌라는 분석 보고서를 내면서 이게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요, 30대 기업 집단에 들어가는 대기업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훌쩍 넘습니다. 네. 대기업의 경제 의존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런데 KDI 조사 결과에 보면 일자리 면에서는 전체 일자리의 13%만 대기업이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죠.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국 대기업들은 우선 해외로 진출을 많이 했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인력 창출보다는 기술 위주로 어떤 자본의 효율성 위주로 투자를 한 그런 결과다. 현대차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 15년간 지금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 하나 빼고는 한 번도 한국에 공장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네. 대기업의 일자리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에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큰 그런 어떤 기업도 최근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이 KDI 보고서 우리나라 경제 산업 정책을 펼 때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이크론 역습, 칩스법 오리발, 버핏 효과, 스웨덴의 선택, 그리고 OECD 꼴찌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